풍선을 샀어. 조경란. 어느 날 나는 한 남자가 쓰고 있는 라이방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볼록 거울에 비친 것처럼 머리만 커다란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한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 여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얼마쯤 시간이 걸린 것 같기도 하다. 그 순간 나는 그 남자와 내가 곧 헤어지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자신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다고 느낀 남자는 으쓱거리듯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렌즈 속 여자의 몸이 위로 쑥 딸려갔다 내려왔다. 나는 짐짓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 만남엔 적어도 내 의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걸 진심이라는 말로 대신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토마스였다. 서둘러 나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왔다. 위대한 예술 작품은 나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니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가진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에게서 찾고 있었다. 한 가지 애석한 일은 그는 이미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1888년 가을에 그는 2000년이 오면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바위산을 오르는 고독한 사상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두꺼운 더플코트로 온몸을 칭칭 감은 채 황량하고 고독한 땅에서 나는 책을 읽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오전 5시면 하루를 시작했고 밤이면 햄과 달걀과 검은 깨가 뿌려진 빵으로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그때 나는 학문의 청춘을 살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소년을 쫓듯이 진리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다. 춥고 고독했으나 궁핍과 환상만으로도 인생은 흘러가기 마련이었다. 물이 쏟아지듯 1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나는 내 삶에 대해 큰 용기가 생기지도 않았고 대담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 남자의 라이방에 비친 작고 궁핍해 보이는 여자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건 어떤 것이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토마스는 나에게 충고했다. 그 충고는 매우 짧았으나 처음에는 느슨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히 조여오는 매듭처럼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더욱 신중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도 지쳐 있었다. 하이델베르크로 온 지 꼭 10년 만의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작은 유리병에다 마당에 흙을 담고 밀봉했다. 이거는 뭐야? 꼬마의 손가락은 정확히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부주의하게도 올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10년 동안 딱 2번 서울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엄마 환갑 때였고 또 한 번은 오빠가 결혼할 때였다. 마지막으로 다녀간 게 벌써 5년 전이다. 안녕, 이건 너의 고모란다. 기가 꺾인 채 나는 힘없이 대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았다. 아무것도 없다면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내식을 먹다 말고 쓱쓱 눈가를 문질렀다. 37이라는 나이는 등에 웬 낙타 한 마리를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형제라곤 하나 있는 오빠가 결혼하여 분가하였으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많아졌을 것이다. 몽테뉴처럼 커다랗고 천장이 높은 원형의 서재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제까지 없던 기대로 나는 설레기도 했다. 그 꿈이 깨진 것은 귀국 수속을 다 마치고 인천공항을 막 빠져나오자마자였다. 같이 잘해보자. 마중 나온 오빠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10년 동안 일어났을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나는 그새 정수리깨가 벗어지고 있는 오빠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조카는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다. 이제 막 4살이 된 28개월짜리 꼬맹이와 또 막 100일이 지난 갓난쟁이. 투병 중인 올케 어머니가 더 이상 딸의 아이들을 맡아 키워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둔 오빠가 동료들과 벤처를 차릴 때 절반도 넘는 자금을 대준 사람이 안사돈이었다. 올케는 시도 때도 없이 출장을 가야 하는 외국인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아기들을 키워줄 사람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었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아이들을 맡겨놓고 들락날락하던 오빠와 올케는 급기야 한 달 만에 짐을 싸들고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돌아오기 2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책장과 책상을 드러낸 내 방에는 베이비 침대와 서랍장이 놓였고 벽에는 곰돌이 푸가 그려진 벽지가 알록달록 발려 있었다. 10년 전 내가 독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털어놓았을 때 엄마는 일찌감치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철학은 무슨 놈의 철학. 츠츠. 자기 발밑에 놓인 문제도 보지 못하는 게 철학자들이란 말이지. 예전에는 다용도실이었던 방의 문 손잡이를 나는 꼭 붙잡고 서 있었다. 얼른 손 씻고 밥 먹어요. 내 등짝을 찰싹 때리고 지나가며 올케가 말했다. 변한 것은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었다. 27년 동안 살았던 서울을 나는 처음 도착한 여행자처럼 시내버스 노선표를 펼쳐놓고 구석구석 헤매고 다녔다. 버스 카드나 휴대전화 등 새로 장만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들 또한 많았다. 쇼윈도를 지날 때나 카페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는 뚫어지게 나 자신을 비춰보곤 했다. 어때? 괜찮아? 누군가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눈에 띄었던 프랑스제 명품 가방을 하나 샀다. 아무리 새 것을 몸에 걸쳐도 내 발밑에서는 물에 젖은 신발을 신었을 때처럼 언제나 찌걱찌걱 소리가 났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시간의 노예나 다름없다고 니체는 말했지만 환갑이 훌쩍 넘은 부모와 4살짜리와 100일 된 조카가 둘이 있는 집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이면 집을 빠져나왔다. 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을 하거나 또각또각 걸어 다녔다. 안양에 가서
나보다 3년 먼저 돌아와 있는 차 선배를 만나고 오기도 했다. 차 선배는 결국 대학에 자리 잡는 것을 포기하고 지물포를 차렸다고 했다. 그거 뭐 다 소용없더라고. 말은 그랬지만 그래도 섭섭한 게 남았던 모양인지 상호를 차박사 지물포라고 지었다. 강사 자리도 쉽지 않을 거야. 배웅해주며 차 선배가 말했다. 차 선배를 제외하고는 만날 사람도 없었다. 걷고 또 걷는 일. 그것은 카이사르가 병과 두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기도 했다. 실제로 나는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으니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을지도 몰랐다. 달리 할 일도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내가 완전한 백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한가한 자들과 쓸모없는 자들, 나는 어느 쪽일까? 시내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것처럼 화려해졌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붐볐고 찻집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책을 읽는다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여전히 갈 데가 없었다. 세종문화회관과 청계천이 시작되는 입구에 거대한 빛의 터널이 보였다. 르미나리에, 빛의 축제라는 뜻이라고 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떠밀리듯 걸음을 멈추었다. 주위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소리들이 작은 폭죽처럼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었다. 헛일 삼아 나는 풀쩍 빛의 파편들 속으로 발돋움을 한번 해보았다. 가방이 아니라 우정과 신뢰 속에서의 대화와 휴식.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다. 가방을 팔아치우고 마련한 돈으로 나는 앵무새 한 마리를 샀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오래 참아내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달리 피할 데도 없으니 그저 조카들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해심을 갖고 어린애들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아이 속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심리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울음소리는 처음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갑자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집요해지면서 그것은 곧 근원적인 분노 혹은 고통처럼 느껴진다. 걷잡을 수 없는 파괴의 욕구까지 말이다. 나한테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다. 조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지자 곧 울음소리에도 익숙해지게 되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내가 그 울음소리를 결코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다. 울음소리에는 문법이란 게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마구잡이로 울어댔다. 나도 이젠 눈치라는 게 생겨서 올케가 집에 있는 날에는 4살짜리 조카 아이에게 호두와 건포도를 넣고 머핀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내 부모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빤에 얹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여전히 니체의 생활신조를 나의 생활신조로 여기고 있었다. 가볍게 잠을 자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자세로 걸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비상하려고 하며 자신에게는 야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친구도 없고 친구처럼 지내는 옛 애인도 없다. 20살이던 17년 전에도 나는 혼자였고
10년 전에도 혼자였다. 나는 지금 37살이나 되었는데도 처음 태어날 때처럼 혼자다. 어느 때는 가족이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엄마가 야야, 공부는 무슨 공부. 이젠 다 집어치우고 결혼이라 해버려라. 며 낯선 남자들 사진을 서너 장, 그것도 아버지, 오빠, 올케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꺼내놓을 때는 정말이지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싶어진다. 그래도 아직 이런 자리라도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 올케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것 같다.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키만 맞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뚱한 채로도 나는 올케와 엄마가 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듣고 있다. 남자 턱이 여자 이마에 딱 닿으면 궁합이고 뭐고 더 볼 것도 없이 좋다더라. 너랑 애비처럼 말이다. 에이, 어머니도 참. 그러고 보니 내 이마가 턱에 닿는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다.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어땠는지 이젠 생각조차 나지 않고, 세 번째 남자는 평균 여성 신장보다 약간 더 큰 나랑 엇비슷했다. 니체는 키가 아주 작았다. 언제까지 그렇게 늙은 염소마냥 고개나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다닐 거냐고, 응?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내 등 뒤에다 대고 엄마가 소리 질렀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족들에게까지 인정받은 사람은 드물다. 몽테뉴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방귀가 나오는 것에 대한 곤란함을 맨 처음 이야기한 상대도 바로 가족들이었다. 결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고 가족들은 그걸 몰랐다. 안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진 않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지금은 머핀을 굽자. 내가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하고 있으면 조카는 내 옆에서 짐짓 들뜬 목소리로 Do you know 머핀맨? 머핀맨? 이라고 시작되는 머핀이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만화 주제가를 흥얼거렸다. 다 구워진 머핀을 막상 오븐에서 꺼내놓으면 더 이상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말이다. 머핀이 만화 주인공으로 나오다니. 세상에는 정말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머핀 속에 건포도와 호두를 찾아 한스에게 던져주곤 했다. 내가 산 앵무는 금강 앵무 중 한스 마카오라는 종이다. 이유식을 뗀 생후 3개월짜리, 이제 딱 말을 가르치기 좋을 앵무였다. 초록색 몸통에 똘망똘망해 보이는 크고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더 자라면 초록색 날개 안쪽으로 붉은 털이 자랄 거라고 했다. 나는 한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처음 새장을 들고 집에 들어간 날, 어린애가 있는 집에 새를 사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엄마는 올케 앞에서 보란 듯이 내 팔뚝을 세게 꼬집었다. 조카가 야야야 새다 새다 하고 온 집안을 활개치고 뛰어다니지 않았더라면 다시 한스를 팔아넘겨야 했을지도 몰랐다. 나는 조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한스를 가리키며 친구라는 단어를 가르쳤다. 한스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도 내가 아니라 제 엄마 흉내를 내 이따금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이제 막 발화기가 시작된 조카였다. 눈치가 빤한 조카는 그것이 잘못된 호칭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무 때나 아가씨 밥 먹어, 아가씨 일어나 라고 나를 소리쳐 부르곤 했다. 새를 좋아하는 조카 때문에 한스를 기를 수 있게 된 건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나는 한스에게 어떤 말부터 가르쳐야 할지 몰라 난감한 채로 시간을 죽이고 있다가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까지 생각이 미쳤다.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은 크지도 않은 2개의 항아리 중 위 항아리에서 아래 항아리로 물이 다 흐르는 겨우 그만큼의 시간밖에 없었다. 평생 동안 많은 말을 해온 소크라테스였으나 진실을 말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던 것이다. 언어가 진실을 확인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와 불행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법이다. 대화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한스에게 말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대신 한스에게 노래 한 곡을 불러주기로 했다. 앵무새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니체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쨌거나 어느 날 갑자기 한스가 나에게 아가씨 안녕? 이라고 말을 걸어올까 봐 슬금슬금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차선배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12월 첫째 주 수요일이다. S백화점 문화센터의 첫 강의는 12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다. 교양 강좌로 마련된 철학 쉽게 배우기 수업을 맡기로 한 차선배의 아는 형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수업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했던 모양이다. 선배가 나에게 연락을 해준 걸 고마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 거절해야 하는 건지 갈피가 안 잡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키지도 않았고 기분이 좋지도 않았다는 거다. 그러나 정원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 일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다. 한때 니체는 전문적인 정원사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다.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피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업으로 말이다. 나에게도 그런 일은 필요했으나 이젠 할 일 없이 시내를 쏘다니는 일에도 지친 상태였다. 3주 만에 니체가 정원사가 되기를 포기한 이유도 허리를 굽히는 일조차 힘에 겨워서였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엄마는 당장 책상 물림들이 뭐 다 그렇지 라고 비난했을 것이다. 생색을 내는 듯한 차선배 목소리도 듣기 난감한 건 마찬가지였다. 순간적인 수치심을 삼키고 나서 나는 수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와 상의해 강좌 제목은 쉽게 읽는 니체라고 변경하였다. 첫 수업을 하기 위해 강남의 S백화점 9층에 올라가자 강의실 밖에서까지 포크댄스를 추고 있는 쌍쌍의 남녀들이 보였다. 쉐이프 바디라인 요가, 오페라 감상과 영상 세계, 부동산 투자 전략, 탱탱 피부 메이크업 같은 정규 강좌 목록들 속에서 이번에 새로 개설되었다는 쉽게 읽는 니체는 돌보지 못한 정원의 잡초처럼 정말이지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수강생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두 번째 수업부터 나는 더 이상 니체의 사상과 이상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게 되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 니체와 바그너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 니체와 고지마, 니체와 루살로메에 대한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수업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벌레가 든 빨간 사과를 우적우적 씹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차라리 정원사나 될 걸 그랬나? 한스는 말이 없었다. 수업은 아직 5주나 더 남아 있었다. 그 사이에 첫눈이 크게 내려 시내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농가의 비닐하우스들이 우르르 무너지기도 했다. 그날 북악 스카이웨이에서는 밤 9시부터 4시간 동안이나 팔각정에 있던 20여 명이 고립되었고 나는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 수강생들은 모두 백화점 일대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었다.
그들 20명 중에서 그가 눈에 띈 건 당연했다. 게다가 그는 젊기까지 했으니까. 첫날부터 그는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대개의 다른 수강생들처럼 꾸벅꾸벅 졸다가 졸음을 깰 요량인지 가끔씩 두 손을 주걱처럼 모아 얼굴을 북북 문지르고는 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청년이 내게 다가와선 갑자기 일이 생긴 자기 엄마 대신 오늘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나와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글쎄 라고 말을 끌었다. 손바닥으로 턱을 가리면서 그가 말했다. 환불도 안 된다고 엄마가 등을 떠밀어서요. 놀면 뭐 하냐고. 니체는 우리에게 더 나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3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는 인간이 자연과 화해하게 했고 문명이 자연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루소적 인간이며, 둘째는 사려가 깊고 현명한 절제를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갈등 없이 지내는 괴테적 인간,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모든 질서가 비극적이며 일상적인 삶은 분열 그 자체라는 쇼펜하우어적 인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다. 처음에 그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니체가 말한 괴테적 인물일 거라고 판단했다. 다른 수강생들과 적게는 10년 혹은 많게는 2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는 것은 27살 난 그 청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다. 어머니 뻘되는 수강생들에게도 언제나 친절했으며 사려 깊게 행동했고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수업에 참여한 후 우리 클래스는 처음으로 회식이라는 것도 했다. 무의식적인 신중함으로 나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모양이다. 오래전에 잊었던 박자로 쿵쿵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한스에게 호두 하나를 던져주며 물었다. 이 예외적인 느낌이 뭔지 알아? 그는 수업에는 늘 나오기는 했지만 자다 깨다 하는 건 여전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금요일 수업 시간에 그가 굵은 매직펜으로 왼손 손바닥에는 감은 눈을, 오른손 손바닥에는 뜬 눈을 그려놓고 귀 높이까지 들어올린 그 양 손바닥을 내 쪽을 향해 한쪽씩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했던 날, 우리는 데이트라는 것을 했다. 그동안 주로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은 항상 책을 읽고 검정색과 회색 옷을 즐겨 입는, 대개는 엄숙하거나 딱딱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 역시 그랬을지도 모른다. 첫 데이트에서 알아낸 사실은 뜻밖에도 많았다. 그 중에는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들도 많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전직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였다는 것이다. 포지션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골키퍼였다고 했다. 그 대목에서 그는 약간 으쓱거리듯 말했다. 이상하게 남자들이 으쓱거리는 모습은 되게 다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공을 사용해서 하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핸드볼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기껏 한 소리가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위풍당당한 손을 가졌네 였을 뿐이다.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벌인 국가대회에서 상대편 선수가 던진 공에 맞아 기절하는 바람에 경기에 졌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그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말았다. 내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의 일부가 훼손되었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괴태적 인물이라는 판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신뢰를 확신하는 사람은 친밀함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법이다. 니체의 말처럼 아무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타고난 기질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많다는 표시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가 염세적인 쇼펜하우어적 인물이라고 잠정적으로 수정했다. 첫 데이트에서는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다. 문제는 너무 빨리,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데이트에서 일어났다. 누구나 한 가지 일에서는 탁월한 법이라지만 나는 역시 가르치는 일에는 소질이 없는 모양이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본 조카가 치즈를 가리키며 "저거는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조카에게 치즈를 내밀곤 "이건 치즈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 조카는 또 내게 "치즈가 뭐야?" 했다. 치즈가 뭘까? 갑자기 탁자의 다리가 왜 4개일까? 라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난처해졌다. 왜냐하면 조카에게 우유로 응고와 발효의 과정을 거쳐 만든 게 치즈라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나는 조카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건 네 친구야." 그러자 "응, 내 친구." 라며 조카가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친구라는 단어는 조카에게 사물을 이해하는 마법과도 같은 열쇠였다. 레고로 만들어진 코끼리나 기린도 친구고 신발이며 바나나도 친구고 하다못해 팬티도 친구였다. 엉덩이에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팬티에다 오줌을 싸면 엄마는 또 "호빵민한테 오줌 쌌잖아. 얼른 미안하다고 해." 했다. 그러면 조카는 오줌으로 흠뻑 젖은 팬티에다 조그만 입술을 바싹대고 "미안해, 미안해" 라고 말하고는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별 생각 없이 치즈를 친구라고 조카에게 말했던 거다. 조카가 당황한 것은 내가 그 치즈를 반으로 찢어서 입에 넣어주려고 할 때부터였다. 갑자기 아리까리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으앙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도. "친구가 찢어졌어!" 조카가 온 집안이 울리도록 소리쳤다. 각 방마다 문들이 열리고 부모와 올케와 그리고 오빠까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하는 얼굴로 제각각 나타났다. 왜 이럴 때는 꼭 올케가 집에 있는 날인지 모르겠다. 나는 반으로 찢은 치즈를 양손에 든 채 식탁 의자에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었다. "친구가 찢어졌어! 아빠, 친구가 찢어졌어!" 조카는 손가락으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치즈를 가리키며 뽀르르 제 아빠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하여간 둘이 수준이 똑같다니깐. 오빠가 혀를 찼다. "아휴, 아가씨는 왜 아무거나 친구라고 가르쳐요, 가르치길." 올케가 또 내 등짝을 세게 쳤다. 나는 피곤한 것 같다. 올케는 내가 어쩌다 장을 봐오면 "아휴, 고등어는 눈이 말똥말똥한 걸 사와야 하는데. 아휴, 고사리는 가늘고 꼬불꼬불 말린 걸 사와야 하는데" 라고 신문만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소리들을 했다. 그 등 뒤에다 대고 엄마는 "저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말만 저렇게 한다니까." 은근슬쩍 내 편을 들곤 했다. 나는 종종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게 가족들하고 있을 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 있을 때 그런 건지 잘 분간이 안 가지만 그래도 나는 공부라는 걸 10년 동안이나 했는데 말이다. 조카는 한스가 들어있는 3장을 발로 한번 힘껏 걷어차고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제 딴에는 한스가 내 친구라고 생각은 하는 모양이다. 오빠가 조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찢어진 치즈를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올케 말처럼 공연히 친구라는 말을 한 것 같다. 내 가슴 속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세게 흔들어댄 것처럼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슬쩍 한스를 곁눈질하며 다시 한번 피곤해 라고 중얼거려 보았다. 토마스는 이렇게 묻곤 했다. 그럼 좀 낫니? 뭘? 우울한 걸 피곤하다고 하면 말이야. 그런 토마스에게 편지를 쓰게 만든 사람이 제이라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그 전직 국가대표 핸드볼 골키퍼였던 청년. 길쭉길쭉한 손발을 가진 제이는 책도 읽지 않고 결혼식장에 갈 때도 검은색 옷은 입을 것 같지 않다. 이제 겨우 27살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자꾸 생각났다. 그래도 될까? 뭐야 임마. 왜 너는 통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조카처럼 한스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12월 마지막 날이었다. 성큼성큼 앞서서 걸어가는 제이 뒤를 따라가면서 생각해보니 대개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영화를 보러 갔던 것 같기도 하다. 10년 동안 서울을 떠나서 살지 않았더라면 한 해 마지막 날 사람들이 끼리끼리 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았더라면 극장에 가자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이 또한 수년 동안 운동을 하느라 12월 마지막 날 영화를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좌석은 거의 매진이었고 그가 원했던 통로 쪽 중간 자리는 구할 수 없었다. 표를 사면서 통로 쪽 중간 자리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벌써 극장 안은 불이 꺼져 캄캄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가운데 우리 자리만 빼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앉아 있었다. 그가 크게 숨을 한번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간신히 자리에 앉고 나자 등이 땀에 젖은 걸 느꼈고 그의 이마 또한 땀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다. 영화가 막 시작될 때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사실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오면 좀 힘들어해요, 선생님. 농담인 줄 알았다. 글쎄, 사람들이 많긴 많네. 나는 신통치 않게 대꾸했다. 손을 좀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라고 그가 풀이 죽어 말했을 땐 그러니까 너 정말 선수 같구나. 실없는 소리까지 했다. 딱딱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의 턱을 바라보았다. 손을 잡아달라는 사람치고는 터무니없이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팔걸이를 신중하게 더듬다가 그는 내 손을 거머쥐었다. 어딘가 악어를 연상케 하는 그 울퉁불퉁한 손을 뿌리치려다 말고 가만히 있었다. 그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뭔가를 꾹 참기 위해 붙들고 있는 자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4명의 형제들 중 막내 여자아이가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세계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영화였다. 이제 곧 나니아를 차지하기 위한 마녀와 사자와의 전투신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아까부터 줄곧 내 손을 잡고 있던 제이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니? 아니라는 대답도 못했다. 그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애써 서둘지 않으려는 역력한 자세로 결국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고통을 참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
신음소리를 참기 위해서 이를 갈아붙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그를 따라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창과 화살이 쏟아지고 불기둥이 치솟았다. 마녀와 사자와 네 아이들이 서로 쫓고 쫓겼다. 무언가 지킬 게 있다면 저렇게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언젠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이가 갑자기 악을 쓰듯 커다란 비명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제이가 뭐라고 소리쳤었지? 겁에 질려 벌어진 큰 눈. 나는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 없이는 아마 밖으로 나가지 못할 테니까. 그는 극장 출입구 앞 빈 의자에 거의 눕듯 상체를 기대고 있었다. 손발을 벌벌 떨면서 가슴을 움켜쥐곤 후후 후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이상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다. 10분만 참아. 속으로 말했다. 한때는 시속 110km로 날아오는 공을 막아냈던, 지금은 공황장애로 자꾸만 제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그의 커다란 손을 내 손으로 움켜잡았다. 고통을 참아내는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손이 더 단단하게 맞물리도록 나는 손가락을 구부려서 그의 손바닥 안쪽을 맞잡았다. 산악인들이 서로를 구조할 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끌어올릴 때 잡는 것처럼. 이젠 다 나은 줄 알았어요. 통증이 지나가자 그는 말했다. 미안해요, 선생님. 이라고도 했다. 나는 안도했다. 그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서. 나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 때문에 어쩐지 약간은 울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 토마스에게 편지를 썼다. 짧게 쓰고 싶었다. 제이에 관해 썼다. 그러자 편지가 길어졌다. 봉투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힘주어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